기억이 없는 거예요. 운전한 기억이.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뭔가 달리고 싶은 욕구라든가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펼쳐내고 싶은 그 욕구가 밑에서 꾹꾹 쌓여 있었던 것들이 그날 술을 먹으면서 의식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야 돼. 얘랑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마음이 느껴지면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르면 무의식인 거예요. 이 무의식에 있는 힘들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컴플렉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컴플렉스는 무의식, 그 감정 덩어리예요. 감정 덩어리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만약에 학력 컴플렉스가 있으면 대학교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뭐가 이렇게 막 떨리고 신체적 반응을 동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힘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노를 통해서 자아의 힘을 키운다는 건 의식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의식의 힘을 키워야지 되는 거는 무의식의 힘이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반란을 일으키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에요. 정말 딱 보면 스탠다드하게 딱 들어와서 앉아있고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청년이라서 정말 예뻐요. 예쁜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지만 대학교부터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바하고 뭐 해가지고 다 대학 등록금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스펙도 자기 돈으로 다 준비해서 싸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를 들어가서 3년 차가 됐는데 3년 차쯤 되니까 이 남자친구인데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차를 샀는데 그날 그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식에서 술을 먹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과속 그 카메라에 걸렸다고.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운전한 기억이. 자기도 의식의 세계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뭔가 달리고 싶은 욕구라든가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펼쳐내고 싶은 그 욕구가 밑에서 꾹꾹 쌓여 있었던 것들이 그날 술을 먹으면서 의식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구가 차를 산 것과 함께 결부돼가지고 얘가 밤새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너무 무서워서 상담실로 온 거예요. 컨트롤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의 힘이 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힘을 세게 만들어준, 세게라는 표현보다는 의식의 힘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의식의 덩어리가 크면 얘가 어떤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자율적이 되거든요. 아까 학력 컴플렉스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학력 컴플렉스는 학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기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 반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얘가 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컴플렉스 덩어리가 크게 되면 얘가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출렁출렁 하면서 우리 의식에서 느끼는 게 불안이에요. 어떤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무의식에 있는 덩어리가 너무 크고 의식에 있는 자아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의 힘이 이렇게 커진 데는 의식에서 내가 자꾸 참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웬만하면 뭐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별것도 아닌 작은 것들이겠지만 그 욕구를 자꾸 여기다 막 갖다가 참고 뭐 외면하고 그 다음에 뭐 양보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덩어리가 커지고 얘는 점점 약해져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밤새 그게 뒤집어진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열심히 살면서도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야 돼. 얘랑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꿈이라는 게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낮에는 꿈 안 꾸잖아요. 예.
낮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약간 머리가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아의 힘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아의 힘을 세게 키운다 이런 단어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욕구, 내가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감정 조절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조절한다는 게. 많이들 하세요. 일기 쓰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스티커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조금 어느 측면에서 보냐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장면을 찾으라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은 사회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여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의 차이, 멘탈의 차이, 그 다음에 자존감의 차이는 다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정적 감정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불편감부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게 이건 다 대인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뭔가 살짝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 지점이에요. 겉으로는 잘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 약간 조금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스톱하시면 돼요. 스톱해서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쾌한 이 감정이 도대체 왜 그런지를 보세요.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친구가 한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지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나를 뭔가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불쾌감을 느끼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일단 찾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찾게 되면 이 찾는 과정 앞에 스탑이 있어요. 불쾌감이 느껴질 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 내 감정 내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탑하시는 거예요. 스탑하고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을 내가 아는 순간 아까처럼 내지는 이전처럼 맘 편히 웃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그냥 계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 욕구를 파악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내가 표현을 해버리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반대 이야기를 해버리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쾌감, 불편감이 느껴지는 그 지점에 스탑하기. 두 번째는 스탑하고 들여다보기.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예.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는 자꾸 종속돼요. 그래서 엄마와 붙어 있게 되고 그러면 엄마가 울면 나도 울고 애기들은 옆에 있는 애가 울어도 같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면에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그 부분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심리적으로 독립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채로 타인한테 당당하게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인이 되어서도 거절을 계속 못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절을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어릴 때 비록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잘 제공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노를 못하는 거는 잘 가만히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려운 게 있어요. 그렇죠?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딱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 봐요. 그렇게 싫어하게 되면 나를 미워할까 봐, 나를 불편해할까 봐요.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자꾸 예스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겁은 나요. 겁은 나니까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아주 작은 선택들부터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저한테 왔던 그 내담자들, 저희는 내담자라고 불러요.
내담자들에게 하나하나 실천 과제를 줘요. 그것들의 중심축이 뭐였냐면 사실은 노를 해보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힘이 자라게.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보통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입장을 드러내시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로는 음식 메뉴 다 같이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갈 때 다 같이 뭐 한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한식을 많이 먹으면 자기도 덩달아서 저도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인데 속에서 자기 안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면에 내가 한식 먹어도 괜찮나? 조금 질리는데? 라는 반대의 마음이 조금 있다면 다른 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의사는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한식이 별로 안 땡기는데? 라는 식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나는 오늘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해보고 근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가시면 돼요. 내면의 나를 키우고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내 거절이 꼭 반드시 성공해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요구에 내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거절을 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예스 하면서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나에게 미안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내가 이만했던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위축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첫 번째 내가 선택한다. 선택한 것들을 경험한다.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메뉴를 이거를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먹겠다고 해서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무서울 때는 하지 마세요. 무서울 때 하면 파장이 오히려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는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와 이 가슴의 영역이 여기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황장애는 치료가 되게 쉬워요.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몇 년 전의 일인데 30살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상담을 왔어요. 그런데 상담에 오기 한 2달 전에 한번 지하철에서 공황장애로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3, 4주 간격으로 또 한 번 쓰러지고 2주 간격으로 또 쓰러지고 그 다음에 1주 간격으로 또 공황장애가 또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 신경정신과 들려서 이제 상담소에 왔던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분의 부모님은 정말 계획적이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딸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업들을 항상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순한 사람은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쭉 살아와서 취업까지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공황장애의 대표적 증상은 숨이 막히는 게 대표적 증상이에요. 숨이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고 구토가 나. 머리와 이 가슴의 영역이 여기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황장애는 치료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그대로 냅두기만 하고 내지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영역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현실의 삶에서 내가 잘 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그분도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를 해결했던 이유는 이 친구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거를, 길게 여행 가는 거를 못했던 거예요.
못한 이유는 엄마가 방학이 되면 과제를 항상 주는 거예요. 자격증 이것 따면 좋다. 이걸 하면 뭔가 너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을 하면 어떤 게 도움이 된다. 매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뭐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여행을 장기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아르바이트도 못했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는데 그 회사는 조금 약간 남성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여자들이 많은 데 가서 가고 싶었는데 그 사회적으로 되게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만두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정 정도 표현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 그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셔야지 위와 아래가 차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를 병가를 내면서 이제 한 달인가 2달을 쉬게 됐어요. 근데 그 쉬는 동안에 집에서 뭐 공황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있고 뭐 건강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과제를 또 들고 오신 거예요. 요거는 해놓으면 되게 좋으니까 너 한 2달 정도 쉬니까 심심풀이를 이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쉬고 싶었던 친구라서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노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본 거예요.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되게 혼을 낼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전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나 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공허함은 빈 거예요. 왜 마음이 비어 있을까요? 우리가 멘탈이 좋은 사람 내지는 자존감이 좋은 사람 비어 있을까요? 안 비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공허함은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얘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튼튼하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공허함이 굉장히 크게 여기가 시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에 그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뭐 갈등이 많으면서 아이를 돌보지를 않았어요. 먹고는 살았지만. 그러면서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도 맨날 잠만 잤어요. 그래서 2년을 잠을 잤어요. 2년을 잠을 자고 누워있고, 핸드폰 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2년 동안을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집안이 항상 방바닥에 휴지가 뒹굴고 있었다고. 어느 날 자기 발로 직접 상담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상담을 하면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 컨택을 딱 하면 눈 안으로 제가 시커먼 동굴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 안에 어떤 게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훅 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막 너무 허망한 눈빛. 이제 20몇 살인데. 근데 그게 이제 공허감이죠. 안에 채워진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채워지면 사실은 공허함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외로움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근데 공허함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거나 일에 집착하거나 내지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뭔가 이렇게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공허한 부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 부분들은 내면에 심지가 없기 때문에 심지를 가지고 외부를 향해야지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2개의 안테나를 갖고 세상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2개의 안테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외부 안테나, 하나는 내부 안테나. 우리가 인간이 자기를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제가 계속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부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안테나는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부 안테나가 이렇게 닿으려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부 안테나가 작동이 잘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내부 안테나를 쳐다봐 준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어봐 준 게 없기 때문에, 뭐 해? 뭐 먹고 싶어? 놀래? 어떡할까?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쳐다봐 준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내부 안테나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안테나만 작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외부 안테나도 별로 없었던 거죠.
상담을 몇 개월을 하면서 이 친구가 서서히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 모임들을 찾아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다 싫다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 어땠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땠어요? 라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땠냐라고 물으면 그냥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을 쭉 경험을 하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나하고 맞는 애, 얘는 나하고 안 맞는 애. 그러면서 스케줄도 조절하고 처음에는 모든 모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셔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리할 거다 스스로. 그때까지만 기다려. 나쁜 일 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친구는 맞는 것 같고 나는 이 친구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이 친구 이 말이 조금 서운했던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나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결국에 카페 알바를 시작하면서 상담은 종결됐어요. 즉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허감의 내면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심리상담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간 그 과정에 옆에 홀딩하는 역할들을 전문가들이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공허함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혼자 잘 못 있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어딘가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똑같아요. 저는 상담을 제가 평생을 해왔지만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잘 키워놓은 아이면 저한테 안 왔겠죠. 그런데 조금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금 부족했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걸렸거나 이렇게 돼서 저에게 온 건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이들은 안이 비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딘가 자꾸 집착해요. 그래서 몸으로도 막 다 들러붙어 있어요. 몸으로 들러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불이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친구랑 있으면 다 붙어 다니고 그게 아이들의 그 내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부분이 안 만들어지면 거기에 뭘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채워넣으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치 많이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떠나지는 않을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별로 관심에 두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음식을 가져오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혼자서 독립해서 살고 계시는데 주말에 음식을 가져오는 엄마가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가져오면 따끈따끈한 음식을 주말마다 가져오시는데 그 따끈따끈한 음식을 보면서도 짜증을 계속 내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엄마 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근데 그분이 일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까 내부 안테나가 있고 외부 안테나가 있는데 내부 안테나가 발달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외부 안테나가 되게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니? 라고 했더니 토요일 날 오전에 온전히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엄마가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말에 따뜻한 음식을 먹이려고. 그래서 그런데 왜 거절을 왜 못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인터폰에 엄마가 딱 뜨는 순간 이 인터폰을 열어주지 않으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안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대치가 되는데 내 마음보다 엄마 마음이 더 세게 더 강하게 이 친구한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열어주고 짜증내고 매번 열어주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과제를 하나 줬어요. 엄마가 올 시간쯤에 카페로 도망을 가 있으라 그랬어요. 카페로 도망을 가고 엄마가 인터폰을 눌러서 안 열어주면 엄마가 전화를 하시면 밖에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엄마가 슬퍼하지 않고 그래? 엄마 몰랐네? 이렇게 하면서 두고 가신 거예요. 네. 즉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나한테 그렇게 많이 기대하거나 그렇게 많이 슬퍼하거나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토요일 날에는 음식을 갖다가 그 앞에만 놓고 가. 왜냐면 내가 좀 쉬어야지 되거든. 그리고 엄마가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돼. 내가 주말에 엄마네 집으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외부 안테나가 길어지면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자기를 알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외부 세계는 불확실해요. 모호하고. 그렇긴 하지만 내 마음은 좀 더 선명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여기는 주섬주섬 멈칫 긴가민가 여러분 불안 느껴보신 적 다 있죠? 불안은 흔들림이에요. 출렁출렁. 인간은 기본적으로 프로이드도 불안을 연구를 했고 어느 누구도 이 불안을 다루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기본 심성이라 어떤 기본 내면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불안이 있을까요? 이유는 뭐에 있냐면 인간의 정신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요. 본능이긴 해요.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런 본능적 욕구, 노를 하고 싶은 욕구, 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욕구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데 후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멘탈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면서 제자리, 흔들리면서 내 입장, 흔들리면서 내 마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멘탈이 약하면 이게 작으니까 흔들리면서 못 일어나고 흔들리면서 입장이 없고 흔들리면서 타인의 입장에 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불안을 견딜 힘이 약한 부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몇 년 전의 예예요. 몇 년 전 예인데 이 친구는 처음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자취를 해서 그 집이 되게 낡은 집이긴 해도 애지중지 아껴가고 깨끗하게 해가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누수가 됐어요. 누수가 됐는데 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 집에 물이 새는 것 같다. 고쳐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한테 이 친구가 오전에 문자를 드렸는데 오후까지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저녁에 제가 상담이 있었는데 오후까지도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세금을 떼일지도 몰라. 내가 완전히 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이 젖은 집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너무너무 무서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휘청이다가 불안이 막 하니까 안정되어 있어야지 머리가 뭔가 현실적 판단을 하는데 이게 막 출렁거리니까 어디를 찾았냐면 이 친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변호사를 찾은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사 상담 신청을 했어요. 상담 신청을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오면서 오는 길에 이제 그 변호사랑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이 끝날 때쯤에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는데 누수 문제 해결하러 내일 가겠다라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은 통제하지 못하면 내면의 그 불안을 견딜 힘이 없으면 자아가 너무 약하면 견디지를 못해서 불안에 압도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안에 압도당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주인한테 답장이 올 텐데 전화도 해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막 엉켜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불안이 심해지면 가령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돈을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의 생활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안은 내면에서 내가 억압된 이 무의식의 영역에 힘들이 세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사이즈가 작게 움직이면 자아가 아유 좀 걱정되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작고 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얘가 막 너무 출렁거리는 거예요. 너무 출렁거리니까 의도치 않은 일들을 막 벌리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직을 하게 된 친구는 소개를 통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회사에는 자기가 예전부터 알던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중 불안이 워낙 높은 친구인데 첫 출근해서 처음 인사하는 그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문제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완전히 다 벙쪄버린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바로 이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불안이 높게 되면 불안을 틈을 타서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실수를 연구를 하거든요. 말실수 속에 그 사람의 무의식적으로 쌓아놓은 어떤 감정 덩어리들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잘 만들어서 다져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힘이 세지면 얘네들이 흔들거려도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약하면 얘네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같은 공황장애도 마음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열심히는 살지만 마음을 관리해가면서 살고 내가 나를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기적이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이타적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감정과 관련해서만큼은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 사셔야 돼요. 물론 표현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내가 내 감정을 잘 알고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셔야지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나다움은 뭘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요. 실제 공주가 그 사람일까요? 그 아이일까요? 아니죠. 어릴 때는 판타지 세계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는 현실의 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판타지에서 리얼의 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현실적으로 되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으로 살아가 있는 현실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발이 바닥에 와서 닿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정신이 탄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의 탄생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판타지고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순백의 세계예요. 순백의 세계.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공주와 왕자가 그 아이가 아닌 것처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거기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자기를 공주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공주 대접 안 해주고 친구도 공주 대접 안 해주고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만 쳐다보지 않아 라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그래, 거기는 다 각자의 아이들이 다 공주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주의 세계가 아니야. 집에서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좌절했던 그 감정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주였다가 평민이었다가 공주였다가 평민이었다가 들쑥날쑥 하면서 이것이 점점 잦아들면서 평민의 삶으로 일반인의 삶으로 리얼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공주냐 평민이냐 이런 것들은 판타지에서 리얼의 세계지만 내가 나답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 아이한테 공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공주인 거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공주가 아닌 것도 얘가 아는 거예요. 그 공주가 아닌 것도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알고
근데 노래를 해보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친구랑 놀다 보니까 친구를 잘 챙기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판타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경험한다라는 거를 초기에는 부모에 의해서 경험을 해요. 울고 있으면 슬펐어? 이러면 아, 내가 슬프구나.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누군가가 옆에서 쫙 붙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조금씩 싫어, 아니야, 싫어, 아니야, 왜? 이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 나 그거 안 먹어,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입을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스타킹을 예쁜 거를 신었어요. 나 이거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친구들이 다 예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아, 내가 고른 게 맞구나, 나한테 좋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호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모호하고 불확실해요. 모호하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모호하고 불확실하면, 내 마음도 모호하고 불확실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꽤 많으실 거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자기를 알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외부 세계는 불확실해요. 모호하고. 그렇긴 하지만 내 마음은 좀 더 선명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내 마음이 모호한 사람과 내 마음이 확실하게, 100% 확실은 없죠. 근데 어떤 측면에 관해서 모호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사람과 뭔가 그래도 내가 경험해 본 것들이 있고 내가 나를 아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선명하게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어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겉으로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여기는 주섬주섬 멈칫 긴가민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멘탈이고, 건강한 멘탈, 여기는 아직 덜 성숙된 멘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